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영국 정부가 런던 중심부에 들어설 초대형 중국 대사관 신축을 둘러싸고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보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서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해당 계획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런던 동부 옛 왕립 조폐국 부지에 들어설 중국 대사관 건설 계획이 다음 주 공식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지는 타워브리지와 런던탑 인근의 핵심 지역으로 중국은 2018년 약 22,000제곱미터 규모의 부지를 매입해 유럽 최대 수준의 대사관 단지를 추진해왔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지하시설입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검열되지 않은 설계도를 입수했다며 대사관 지하에 최대 208개의 비밀 공간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밀실은 깊이 2에서 3m로 인근의 런던 금융기관 통신망과 시민 인터넷망을 잇는 광섬유 케이블이 지나가 도청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대형 공기 배출 시스템과 전력 통신 설비, 신규 엘리베이터 샤프트가 포함된 정도 고성능 장비 운용을 의심케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정보기관의 태도도 주목됩니다. 국내 보안을 담당하는 MI5와 해외 정보기관 MI6가 신축 계획에 공식 반대 의견을 내지 않으면서 정부 내에서는 안보 위험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I6는 위험 요소가 존재하지만 통제와 감시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반발은 거셉니다. 보수당은 금융인프라의 심장부에 외국 정보 활동에 거점이 들어설 수 있다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당 노동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승인 중단을 요구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반면 총리실은 런던 전역에 흩어진 6곳 이상의 중국 외교시설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이 오히려 보안 관리와 감시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스타머 총리의 방중 일정이 맞물리면서 정치적 해석도 나옵니다. 이달 말 예정된 중국 방문을 앞두고 대사관 신축 승인이 양국 관계 개선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더 타임즈는 승인 강행 시 대중경계 여론과 맞물려 상당한 정치적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영국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건축 허가를 넘어 향후 대중국 외교안보 정책의 기준선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영국 BBC는 복수의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보안당국이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숨진 시위대의 시신을 유족에게 넘기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신 인도를 사실상 거래 대상으로 삼는 행태가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증언입니다. 영국 BBC는 복수의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보안당국이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숨진 시위대의 시신을 유족에게 넘기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신 인도를 사실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가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증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부도시 라슈트에서는 한 유족이 시신을 인계받기 위해 7억 토만, 우리 돈으로 약 700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수도 테헤란에서는 상황이 더 심각해 쿠르드계 건설 노동자에게 아들의 시신을 돌려주겠다며 10억 토만, 약 1,000만 원이 청구된 사례도 전해졌습니다. 이란에서 건설 노동자의 월 수입은 100달러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신 인도 대가로 월급의 최대 70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받은 셈으로 사실상 지불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해당 유족은 BBC에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 결국 아들의 시신을 병원에 둔 채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일부 병원 직원들은 보안당국이 개입하기 전 서둘러 시신을 수습하라며 유족들에게 몰래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이 시신을 임의로 매장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영안실 문을 부수고 구급차를 가로막아 시신을 강제로 되찾는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가족들은 병원 안뜰바닥에서 몇 시간 동안 시신을 지키며 민간 구급차를 기다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신이 정치적 선전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BBC는 이란 당국이 사망자를 친정부 시위 도중 숨진 순교자로 둔갑시키는 데 동의하면 시신을 무료로 넘겨주겠다고 회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유족은 고인을 정권 홍보에 이용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끝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전국 187개 도시로 확산된 가운데 인명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란 당국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 규모를 은폐하고 시신마저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가 오는 4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투어는 K-팝 아티스트 단일 투어 기준 최다 회차로 진행되며 규모와 파급력 면에서 전례 없는 글로벌 이벤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1월 14일 0시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BTS 월드투어 포스터를 공개하고 월드투어 개최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2022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투어가 마무리된 이후 약 4년 만의 대규모 투어입니다. 이번 투어는 한국 고향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를 잇는 초대형 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34개 도시, 79회 공연에 달하며 일본과 중동 지역 일정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최종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콘서트는 4월 9일과 11일, 12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막을 올리고 6월 12일과 13일에는 부산에서 이어집니다. 특히 6월 13일은 방탄소년단의 데뷔일로 팬들과 그 의미를 함께 나누는 상징적인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투어는 4월 25일과 26일 템파를 시작으로 12개 도시에서 총 28회 진행됩니다. 엘파소 선볼 스타디움, 폭스러버 질레트 스타디움, 스탠퍼드 스타디움, 알링턴 AT&T 스타디움 등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으며 다수 공연장이 한국 가수 최초 또는 최대 규모 기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6월에서 7월에는 런던과 파리 등 유럽 5개 도시에서 10회 공연을 펼치고 마드리드와 브뤼셀에서는 첫 단독 콘서트를 엽니다. 남미 역시 상파울루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포함한 5개 도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연출 측면에서도 대형 투어에 걸맞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전 공연에 360도 무대를 적용해 관객 몰입도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도시와 브랜드가 동시에 반응하는 더 시티형 문화 확장 현상도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라스베이거스와 부산에서 확인됐던 도시 전반의 경제문화 파급 효과가 이번 투어에서도 재현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투어에 앞서 3월 20일 14개 트랙이 수록된 5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합니다. 완전체 기준 약 3년 9개월 만의 컴백으로 멤버들은 그간의 경험과 감정을 음악에 담아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외신들은 이번 컴백과 투어를 통해 콘서트, 음악, 굿즈, 라이선스 등을 포함해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4천억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1월 16일에는 정규 5집의 앨범명인 아리랑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대표 민요인 아리랑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이들이 한국적인 곡을 어떻게 해석할지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집중 공습으로 에너지 부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데니스 슈미알 제1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은 1월 16일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전력과 난방 인프라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특히 수도 키우의 에너지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슈미알 부총리는 긴급조치로 통행금지 시간에도 주민들이 야간 비상난방 대피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력망에 백업 전력 장비를 신속히 연결하고 지역 간 재배치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영기업과 우크라이나 철도, 가스 운영사는 전체 소비량의 최소 50%까지 전력 수입을 확대하라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키이우와 오데사, 드니프로 페트로프스크 지역의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고 밝혔으며 혹독한 한파 속에서 전력과 난방 중단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키이우에서는 한때 아파트 절반가량이 정전과 난방 중단을 겪었고 현재도 수백 개 아파트에서 난방이 복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저기온이 영하 20도에 육박하면서 복구 작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 공습과 기상악화가 겹치며 긴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담요를 두른 채 추위와 싸우고 있으며 당국은 이번 사태가 전쟁 이후 가장 길고 광범위한 정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하르키우의 대형 에너지 시설과 오데사 항만까지 공격을 이어가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협상의 걸림돌로 지목한 발언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협상 지연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렸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상 준비가 부족하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전쟁과 외교 압박이 동시에 거세지는 가운데 혹독한 겨울을 맞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위기는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